오늘은 전편에 이어 행복을 풀다의 저자인 모가대시 전해주는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내려다보기.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상대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 재밌는 사람, 예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삶의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분포곡선의 이면에 대해서 있는 편이 낫다. 그가 그 부분에서 낫더라도 당신보다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삶이란 게임이 워낙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당신보다 더 잘하는 듯한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는 행위는 올려다보기에 해당한다. 올려다보면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선두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가늠하게 된다. 우리가 앞설 때까지는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 결과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부풀려진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삶이 우리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생각에 우리는 심리적 고통에 빠져든다. 물론 더 나은 사람을 바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올려다보며 비교하는 행위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말단 직원은 관리자를 올려다보고 관리자는 최고 경영자를 올려다본다. 모델들은 그의 뼈만 남은 슈퍼모델을 올려다보고 백만장자는 억만장자를 올려다본다. 올려다보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야망을 재조정해보라. 더 나아지고 싶다면 내려다보라.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며 세상을 바꿔라. 하지만 자신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라. 당신이 갖지 않은 것을 탐내지 마라. 당신이 갖지 않은 것은 무한히 많다. 결국 당신이 갖지 않은 것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실망에 사로잡히는 확실한 비결이고 행복 방정식을 실패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듯한 소수를 올려다보지 말고 당신보다 적게 가진 수십억의 인구를 내려다보라. 그렇다. 수십억이다. $2로 커피 한 잔을 사 마실 여유가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라. 하루에 $2.50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30억을 넘고 하루에 $1.25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도 13억이 넘기 때문이다. 생수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라. 지상에서 맑은 물을 구경조차 못하는 사람이 7억 8,3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라. 미국에서만 대도시의 길거리에서 추위와 싸워야 하는 노숙자가 75만 명에 가깝기 때문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슬퍼할 것이 무척 많다. 따라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비교해야 한다면 인생관을 거꾸로 뒤집어 당신보다 불운한 사람과 비교해보라.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당신이 온갖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생각할 이유를 끝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한 야심적인 기업가이던 한 친구는 항상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급성 췌장염이 발병하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산이 뱃속에 흘러들어 환자의 살을 분해한다. 따라서 수개월 동안 그는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고 약물과 유동식으로 연명했다. 건강이 나빠지자 그의 야망도 수그러들었다. 물질적 이익이나 외적인 성공에 더는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앞서 승진한 사람이나 자신보다 더 멋진 자동차를 소유한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도 중단했다.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그의 야망은 물질적 성공을 얻는 것에서 그의 표현을 빌리면 침대에서 옆으로 누울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려다볼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는다고 합니다. 내려다보면 우리 삶에서 좋은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감사하느냐 않느냐는 마음가짐의 문제다. 내려다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기가 한결 쉽다. 우리 자신에게 닥친 슬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불행하지만 덜 불행한 것을 행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랑하는 아들 알리를 잃은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내가 내려다보면 그런 비극적 상실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까? 알리만큼 훌륭한 아들을 잃는 것보다 더 슬픈 사건이 있을까? 물론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사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20대에 암 진단을 받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견뎌내지만 적지 않은 청년이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 암으로 죽음을 맞는 청년이 알리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또한 일부이지만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며 결국 마약에 중독되고 과다복용으로 죽음에 이르는 대학생들도 있다. 그 죽음이 알리의 죽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천만에. 게다가 알리가 집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며칠을 즐겁게 지내지도 못하고 평소에 혼자 지내던 보스턴에서 똑같은 운명을 맞았다면 우리가 더 좋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함께 더 오랫동안 살았기를 바라며 올려다본다면 나는 지금도 가슴앓이 하고 있을 것이다. 알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내려다보고 알리와 함께한 21년의 아주 멋진 시간에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알리의 죽음에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알리와 함께한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언젠가 알리의 한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 알리는 명성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권력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알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리에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알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가장 두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알리의 가족, 알리의 절친한 친구들이 거기에 포함되겠지요. 알리가 떠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알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을 겪지 않아서 좋겠다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알리는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잠든 사이에 평화롭게 죽음을 맞았다. 적어도 이 땅을 떠나는 모습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내려다보면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그렇듯이 알리가 하루라도 더 살았다면 우리 삶이 그만큼 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훨씬 더 불행했을 수도 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당신이 겪은 슬픔에 대해 반추해보라. 편견 없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도 아니듯이 가장 불운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다 보라. 그리고 다음은 죽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 3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라이프 코치. 스승을 구하려 한다면 죽음보다 나은 스승은 없다. 첫 번째 교훈.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둔다. 그렇다면 죽음과 싸우며 소중한 삶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유능한 장군은 패할 것이 뻔한 전쟁이면 시작조차 않는다. 유능한 장군은 자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에너지와 생각을 집중한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죽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 삶은 지금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책의 표지와 비슷하다. 그 표지가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전개되는 삶이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겠는가? 더욱더 중요한 질문으로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일지 모르는데 오늘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식사가 당신의 마지막 식사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웨이터가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겠는가? 아니면 한 입, 한 조각을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겠는가? 이번 교통지옥이 당신에게 마지막 교통체증이라면 그 시간을 저주하며 보내겠는가? 아니면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바라겠는가? 화를 내며 경적을 울리겠는가? 아니면 라디오를 켜고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듣겠는가? 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그 순간을 즐기려는 것일까? 이 순간을 당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라. 세 번째 교훈. 삶은 빌린 것이다. 마침내 그 시간이 닥치면 당신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물질적인 풍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소중히 간직하는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한다. 삶은 제로섬 게임이다.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삶을 시작하고 빈손으로 삶을 떠난다는 뜻이다. 이 관계가 수학적으로 맞아떨어지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없어져야 한다. 날마다 당신의 한 단면 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 단면이 죽는다. 그 단면은 떠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의 단면이라도 무심코 떠나보내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서둘러 살아가며 삶다운 삶을 사는 건 차일피일 미룬다.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며 살아가는 시간이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리스트를 끝없이 채워간다. 삶 자체가 긴 버킷리스트다. 살아있는 동안 삶다운 삶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죽기 전에 진짜 삶을 살아라.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